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의성에서 시작해 경북 북부를 뒤덮은 산불이 벌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경북 지역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큰 불길을 잡기에는 충분치 않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성 지역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네, 퍼져나가는 불줄기를 완전히 잡기에는 조금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청송 주황산에 그나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그게 겨우 2mm였습니다. 기상청 자동 관측 장비에 잡힌 어제와 오늘 누적 강수량을 보면 청송과 영덕이 각각 1.6mm를 기록했습니다. 의성과 영양은 1.5mm, 안동은 0.2mm, 하회마을이 있는 곳 주변은 한 방울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산불 확산세는 누그러졌고 진화 작업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기준 경북 북부 지역 전체 진화율은 63%였는데요. 오늘 새벽 기준 진화율은 85% 수준으로 오른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의성 지역은 95%, 안동과 청송은 각각 85, 89%로 집계됐습니다. 또 영양 지역 진화율은 76%, 영덕은 65%로 5개 지역 가운데 진화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불이 아직 완전히 꺼진 상황은 아닌데 오늘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빗줄기의 도움으로 꺾인 확산세를 완전히 잡기 위해 총력 진화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도 헬기 수십 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또 순차적으로 기상 여건에 따라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상에서도 4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모두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피해도 2,4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을 떠나 대피소 생활을 한 이재민은 어제 하루 6천여 명입니다. 대피 인원은 3만 명이 넘기도 했지만 불길이 지나간 뒤 일부는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험한 지역에서는 재난 문자나 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의성 산불이 영덕까지 번지면서 마을 곳곳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이 머무는 대피소에는 아침 일찍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경북 영덕 국민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기 기자가 지금 있는 곳이 이재민들이 머무는 곳이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번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경북 영덕 주민 400여 명이 머물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9곳의 대피소에서 1000여 명의 이재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구호물자 400여 개, 응급구호 세트 380여 개 등을 지원하고 있고 17개 단체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생수와 라면, 이불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도 아침빵과 전투식량 등을 제공해 이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영덕군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생계비 등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경북 영덕 지역도 비가 내렸는데 산불 진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경북 영덕은 인근 지역인 의성이나 안동보다는 비가 조금 늦게 오늘 새벽 시간에 내렸습니다. 밤사이 강우량은 2mm, 세부 지역별로는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저희 취재진이 아침 일찍 밖에 나왔을 땐 땅이 충분히 젖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습도를 높여줘서 산불 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영덕에선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해안가까지 번지면서 항구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어선까지도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한 차례 주불이 지나가면서 주택과 창고 등 90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영덕 지역의 진화율은 55%였는데 감사히 비가 내리면서 진화율은 65%로 상승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경북 영덕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런 날씨가 이어지면 산불 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경북 영덕 지역에 헬기 25대, 인력 1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산청 하동 산불은 오늘로 8일째입니다. 밤사이 지리산 천왕봉으로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현장 추적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산청 하동 산불 통합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밤사이 산불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선 날이 밝으면서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헬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인근 통합지휘부 근처에 저류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물을 퍼서 산불 현장으로 날아가 물을 뿌리는 모습, 산불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부터 크게 기둥이 3개가 보이실 겁니다. 저곳이 바로 지금 현재 산에서 불이 타고 있는 그런 현장이고 능선입니다. 그곳에 지금 헬기들이 쉴 새 없이 물을 퍼날라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잠시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멀리 좀 가보겠는데요. 지금 대형 헬기 한 대가 날아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이 산 능선에도 불이 타고 있는데 흰 연기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이곳 통합지휘본부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그곳에도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흰 연기가 산불이 일어나면서 흰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그 붉게 타오르는 그 산불의 화선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쪽으로 보시면 하늘에 흰 연기가 뒤덮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잠시 왼쪽으로 더 돌리면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흰 연기가 올라오는 저 정상 뒤로 바로 천왕봉입니다. 밤사이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이 대원사 근처에서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천왕봉과 이 4.5km 떨어진 대원사 근처에 방화선을 구축했는데요. 산불 진화대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하고 살수차를 동원해서 쉴 새 없이 물을 뿌렸습니다. 또 산불 억제제도 뿌리면서 이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이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4.5km 능선을 사수한 건데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방화선이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능선을 따라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천왕봉을 사수하기 위해서 밤새 사투를 벌인 겁니다. 간밤에 바람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나마 천왕봉을 향하는 능선을 사수할 수 있어서 이 통합지휘본부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2대가 먼저 출동해서 지휘 헬기인데요. 이 산 쪽의 기상 상황과 헬기의 운항 여건을 확인하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 수십 대가 떠서 지금 산불을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헬기를 동원한 산불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구름 때문인데요. 비는 내리지 않고 정상 부근에 구름이 깔려 있어서 헬기가 못 뜬 겁니다. 때문에 산청 하동에 배치된 헬기 30대 가운데 5대가 겨우 4시간밖에 운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 방화선을 구축하고 사수한 덕분에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81%로 좀 올랐습니다. 불의 길이는 정정하겠습니다. 진화율은 86%로 늘었습니다. 또 불의 길이는 전체 70km에서 남은 길이가 이제는 10km입니다. 어제 저녁 5시 기준 13.5km였는데 10km로 줄은 겁니다. 또 산불 영향구역은 1770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산불 영향구역도 30에서 40헥타르로 늘어난 것으로 통합지휘본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산청과 하동 주민 1,600여 명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산청 하동에 배치된 헬기는 30대가량입니다. 이곳 통합지휘본부에서는 오늘 헬기를 총동원해서 오늘 안으로 주부를 잡는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청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네, 울산 울주 온양 산불은 어젯밤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산불 엿새째에 내린 비가 진화 작업에 큰 힘이 되는데요.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울산 울주 온양 산불 피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산불이 완전히 진화됐다는데요. 그곳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연기와 불길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 진화됐습니다. 네, 어젯밤까지 내린 비 덕분에 대지와 나무 그리고 낙엽들이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곳인데요. 농막 바로 옆에서 불이 시작돼서 인근 야산으로 번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쪽으로 번졌는데 경사면과 나무들이 시커멓게 탄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용접 작업 중에 튄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막대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큰 피해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울산 울주 온양 산불은 지난 22일 정오쯤부터 시작돼 무려 엿새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번 온양 산불의 피해 면적은 931헥타르로 추산됩니다. 축구장 1,300개 정도의 넓이인데 울산 지역 역대 산불 가운데 최대 피해 면적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불이 정상 부근까지 삽시간에 퍼졌고 산불 5일째에는 경남 양산 경계를 넘어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산세가 험해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다 보니 헬기 진화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울산시장은 산불에 대처하기 위한 인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 온양에서 YTN 최상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그치고 오늘은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어서 산지에 습기가 남아있는 오늘이 산불 진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상부 연결해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습기가 남아있을 때 불길을 잡아야 하겠군요. 네, 어제 북서쪽 내륙에서 예보에 없던 구름대가 만들어져 남하하면서 산불 발생 지역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경남 울주와 전북 무주의 불은 완전히 꺼졌고 경북 의성 등지의 진화율은 올라갔습니다. 강수량을 보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기록하고 있는 의성과 안동, 영양, 영덕, 청송에는 1.5에서 2mm 정도로 적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 예보도 없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풍향이 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기 때문에 불길이 확산 방향을 남쪽으로 틀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서쪽 해안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산간 지방에는 초속 25m 돌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하게 부는 바람은 소백 산맥을 넘어서 영남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을 잃어 건조해집니다. 건조특보는 이미 경북권을 중심으로 발령이 됐고 앞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가 2mm 정도 내리면 산불 예방 효과는 10시간이 채 안 되고 경북 지역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불길이 탈 것이 많은 남쪽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의 습도가 높아지는 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오늘이 산불 진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이번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원인 중 하나로 강풍과 함께 소나무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경북은 불에 취약한 소나무 등 침엽 수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공장 단지와 맞닿은 야산 일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소나무 군락에 불이 번지면서 진화 작업이 이어졌고 속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안동 도심과 3km 떨어진 야산입니다. 바람을 타고 소나무 군락까지 옮겨 붙은 불은 안동 시내 방향으로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심 주민들도 산불 확산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큰 나무들은 베어내고 땅이 마를 새 없이 물을 뿌리며 산불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3일째 밤에도 지금 물 뿌리고 있고 근처 나무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무가 워낙 높으니까 불이 건너뛸까봐. 경북 북동부권에 퍼진 산불 영향구역은 서울 절반 면적인 3만 헥타르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은 동해안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소나무 등 침엽수 비중이 높은 산림 형태가 강풍과 함께 산불을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전국에서 소나무 숲이 가장 많은 만큼 송진과 솔방울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나무가 송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송진 때문에 불이 잘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을 주변에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바로 옆에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런 곳에서는 속가배기를 해줘야 됩니다.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대량 식재된 소나무가 화재의 취약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은 수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이번 산불로 숨진 희생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이었습니다. 산불이 급격히 확산한 만큼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산불은 재난 취약계층인 노년층부터 덮쳤습니다. 경북 지역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이 60대에서 80대 노인이었습니다. 민가로 번지는 산불을 미처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중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덕에서 숨진 100세 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집이 불에 타 매몰돼 숨졌습니다. 현장에선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인들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를 못한 곳이 있는지 또 지역 주민들의 공무원하고 소방, 경찰들이 협력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모셔서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에 더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이 빠르게 확산한 가운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은 뒤 대피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겁니다. 시골들이 집에서 키울 때 있으면 안 느껴. 그래서 우리도 여기 엄마 아버지 계시다가 불도 보고 나오셨다 하셨거든요. 이 기입을 못 나오셨을 거예요. 연기에 들어와서 나오라 하냐 보니까. 강풍이 예보됐고 주민 대부분이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사전에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건 물론 풍향이 바뀌어 대피 장소를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마을의 이장님들, 분녀회장님 또 청년회장 통해서 좀 안전하게 확인을 해서 좀 안전한 공동 장소로 좀 대피를 하고 또 필요하면 교통 수단도 마을이나 또 면에서 확보를 해서 좀 제공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함께 고립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마련과 작동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성 송실사이버대 서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내린 비가 양은 많지 않았지만은 도움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울산, 울주는 지금 완진이 된 상태고 의성 지역도 진화율이 95%가 됐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완진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이 골든 타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건조한 기후가 이어졌고 땅도 굉장히 메마른 상태였는데 네. 어저께 미약하나마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상대 습도도 올라갔고 땅도 일부 젖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앞으로 4월 초까지는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즉 건조한 날씨가 계속적으로 이제 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아까 그 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진화율이 어제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이 골든타임, 오늘이 산불 주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습도는 높아졌는데 바람은 또 다시 거세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일단 바람의 방향은 북서풍으로 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서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산불의 진행 방향은 남동쪽, 동해안 쪽 그리고 지금보다는 남쪽의 동해 쪽으로 이제 산불이 진행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 네. 바람이 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산불이 빨리 확산될 수가 있고 산불이 빨리 확산되는데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비와입니다. 날아가는 볼이 이제 비와인데 최대 한 2km 정도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데 네. 바람이 세게 불면 비와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산불이 넓은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어쨌든 산불의 주불은 좀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가장 중점적으로 좀 진압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불의 주부를 잡으려면 인력만 갖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헬기를 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산불의 주부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산림청 헬기뿐만 아니라 소방, 군 헬기까지 가용 가능한 헬기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헬기들을 가용 가능한 장비 등은 최대한 동원을 하고 산불이 확산될 수 있는 지점을 좀 더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예측을 해가지고 네. 그쪽에다가 물을 많이 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산림청이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적외선 센서를 통한 화선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영향권이 넓습니다. 산림청도 영덕까지 확산이 될 거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화선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산림청도 이 화재가
영덕까지 확산될 거라고 하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확산 범위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화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불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은 한계가 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분산될 수밖에 없고 집중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보다 효과적인 산불 진압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산불 확산 속도도 이제 나왔는데 시간당 8.2km예요. 이게 자동차로 환산을 해봤더니 시속 60km를 달리는 정도의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속 8.2k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그 이전에 가장 빠르게 산불이 확산됐던 적은 강원도 고성 산불이었습니다. 그때가 5.2km 정도의 속도로 산불이 확산이 되는데 네. 그 당시에도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5.2, 지금이 8.2km면 약 50% 이상 더 빠르게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네. 이렇게 넓은 범위까지 산불이 확산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작용한 게 바람의 색이 건조한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산불 진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확산의 주요 요인이었지만요. 인력과 장비 문제도 지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조진영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기고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산불. 헬기와 진화 인력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는 곳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2년 전 산림청이 발간한 산불 백서에서 이미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입니다. 이번 산불에는 정비 등의 문제로 30대에서 35대만 투입됐는데요. 이마저도 물을 5,000리터 이상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7대뿐이고 대부분 담수량이 3,000리터 이하인 중소형이라서 진화에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헬기의 3분의 2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제 진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헬기도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헬기 노후화는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2년 전 산림당국이 발간한 산불백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상기온과 가뭄 등으로 산불이 잦아지고 커졌다며 담수량 5,000리터 이상 대형 헬기를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12개 산림항공권역당 최소 대형 헬기를 2대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중형 헬기인 수리온 2대가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화 인력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 인력은 산불 최전방에 투입되는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인데요. 2년 전 기준으로 특수인력은 특수진화대 435명, 공중진화대 104명 등 모두 539명인데 산림당국은 험준한 지역이나 야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 배치하겠다고 백서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인력은 2년 전과 정확히 같은 숫자로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이번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진화 인력의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수장비와 인력의 공백을 전문성이 부족한 장비와 인력으로 메우려다 사상자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산불에 취약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산불 방제 시스템을 재점검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산불 진화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헬기인데 네. 지금 알아봤습니다만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50대고요. 이게 또 대부분이 중소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50대인데 네. 그중에 8대는 지금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부품을 들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운항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42대가 이제 운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50대의 헬기 중에서도 33대는 그러니까 약 66%죠. 기령이 20년 이상 된 헬기이고 12대, 그러니까 24% 정도는 기령이 30년 이상 된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헬기입니다. 네. 기령이 이제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최신 헬기 같은 경우는 전자장 디지털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한 운행과 효과적인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최신 헬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성,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성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대형 헬기를 더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2년 전에 산림청에서 발간한 백서에서도 보게 되면 앞서서 앵커님이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산림 항공 권역이 총 1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백서에서도 보게 되면 산림 항공 권역당 최소 2대 이상의 대형 헬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하. 5,0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아무래도 한꺼번에 물을 많이 담수해서 뿌리게 되면 네. 산불 주부를 잡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럼 총 24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백서에서도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헬기 같은 경우는 계약주 도입을 추진해서 계약을 하고 실제적으로 도입하는데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충분히 아직까지 그 시간이 확보가 되지 못했던 측면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인력적인 측면입니다. 네. 예, 산불에 대해서 특수한 훈련을 받고 굉장히 그 능력을 갖춘 그 산불 특수진화대나 공중진화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23년 백서에서도 2027년까지 2,500명까지 이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2025년 약 절반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한 명도 늘지 않고 있고 네. 지금 요번에도 그 의성 산불 초기에 4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한 분은 젊은 공무원이시고 3분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그십니다. 그분들은 네. 대부분이 60세가 넘은 고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평상시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인력입니다. 그쪽 부분의 인력은 조금 늘어났는데 네. 예, 실질적으로 산불 특수진화대나 공중진화대는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진화 인력의 그 부족한 상황, 그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통 진화가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불을 끄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사람이 걸어가서 불을 끄는 거 하고 그럴 경우에는 등짐 펌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네. 이제 물이 15리터 정도가 담아져 있습니다. 아하. 그것을 직접 경사가 굉장히 급한 데까지 이제 걸어서 가서 이제 끄는 방식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산불 그 진압차가 있습니다. 네. 이 진압차도 일반 산불 진압차가 있고 특수 산불 진압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산불 특수 진압차 같은 경우는 보통 물을 약 3,500리터 정도를 그 담을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사람이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15리터 정도밖에 메고 가지 못하는 거리를 3,5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수를 한 상태에서 5분이면 도달할 수가 있고 그 산불 특수 진화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비탈진 길이라든지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다 지나갈 수가 있고 네. 일반 산불 진화차 같은 경우는 물을 약 한 800에서 1,000리터 정도 담을 수가 있고 네. 또한 이 그 산불 특수 진화차보다 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좀 제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진화하는 것보다는 특수 진화차가 가서 이제 산불을 진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이제 네. 헬기를 제외하고서는 네. 그러면 이제 산불 특수 진압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네. 이제 우리가 임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임도를 확보하려면은 산림을 이제 제거를 아하. 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 네. 이제 환경단체 같은 데에서도 그런 쪽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임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산불 특수 진압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은 네. 장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도 길이를 적극적으로 이제 늘려야 됩니다. 예전보다는 임도 길이가 늘어나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 지금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진화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인원 수 자체도 어쨌든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팀이 여러 개가 있고 교대로 어쨌든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도 해야 되고 하산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 지금 굉장히 한계치에 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산불 이제 소방관뿐만 아니라 산불 특수 진화 요원과 공중 진화대 같은 요원을 합하면은 네. 530명 정도, 54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인원들이 지금 산불이 발생한 지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정 시간 투입됐다가 교체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다시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워낙 산불이 전국적으로 약 10군데 정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워낙 네. 그 화선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뭐 하다못해 식사를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갖춰져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떨어진다. 체력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도가 떨어지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 경북 지역에 이렇게 불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도 지목되고 있는 게 나무들이 또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 특히 불에 잘 타는 침엽수림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산림 면적에 침엽수림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소나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침엽수림이 약 36.8%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산불이 굉장히 거세게 확산이 됐던 의성 같은 경우가 51.4%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가 52.9%, 영양 같은 경우가 44.8%로 의성이나 안동 같은 경우는 침엽수림 비율이 50%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엽수림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송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송진이 기름덩어리인데 그 주성분이 테라핀이라고 하는 휘발성 물질입니다. 이게 20% 이상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불이 붙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한번 불이 붙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발열량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화재의 세기를 얘기할 때 하는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1.4배 정도가 높고요. 네. 그리고 화재 지속 시간이 2.4배 정도가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저게 이제 산불의 진행 그 순서입니다. 보통 이제 산불이 발생하면 이제 지중화 밑에서 이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지표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땅에 쌓여 있는 이제 낙엽이 타면서 이게 산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줄기를 태우는 수간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나무 줄기를 태울 때 나무 줄기 안에 공동이 있게 되면은 이게 강한 불기둥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화면에서 굉장히 거세게 산림이 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화면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게 네. 이제 보통 수관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줄기와 함께 나뭇잎을 달고 있는 가나라는 나무 가지가 이제 타게 되는 것인데 수간화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화재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비화라고 있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똥이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는 그런 비화가 굉장히 발생하기 쉬운 것이 이제 수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중간중간에 좀 화력수를 섞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그 내화수림이라는 네. 부분을 만들어서 불길이 지나갈 때 한번 좀 그 속도를 낮춰주는 그런 지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내화수림, 방화수림 이렇게 일컫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나무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 환경 건조하거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또 소나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나무를 이제 많이 심었고 또 소나무도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어떤 그 산불이 발생했을 때 워낙 급속도로 확산되다 보니까 헬기라든지 인력을 통해서 이제 산불을 진압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동해안 산불 여러 산불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산불이 확산되다가 어느 네. 지점에서는 좀 더 산불이 좀 멈춰지거나 지연이 될 수 있는 방화 수림을 띠를 이루면서 이제 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동해안 산불 이후로 이 방화수림, 내화수림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어허.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늘려갈 필요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런 내화수림이 좀 많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침엽수림의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방화수림을 이미 형성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침엽수림이 좀 높은 게 외국하고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피상의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자주 바뀌고 불이 워낙 빨리 확산돼서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사실 고령의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피 안내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피 안내가 빨리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요번에 지금 28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 대부분이 고령자이시고 네. 지금 경북 의성이나 안동이라든지 영덕이나 이런 데에는 굉장히 고령자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재난 문자가 가더라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재난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난 문자를 빨리 구체적으로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다른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인데 네. 예를 들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미국 LA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는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가가오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대피하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한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는 산불 대피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이드북은 마을 단위로 만드는데 이 가이드북이 범위가 넓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불 대피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주, 그 마을의 어떤 산불과 관련된 지형, 대피 장소, 대피 경로, 그리고 재난 취약자의 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 소규모 면적 단위로 그것을 담아서 네. 일일이 사람들에게 다 배포가 돼서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숙지가 돼서 혹시라도 먼저 재난 문자보다도 먼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이드만 보고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대피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인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대피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그 대피하는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좀 마을마다 대피 방법을 미리 좀 연습을 하고 연락 방법을 구축해 놓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관에 뭐 공공에만 무조건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을 단위로 우리가 예전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품앗이라든지 서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먼저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특히 고령자와 같은 재난 취약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평상시에 좀 건강한 성인이 계신 분들하고 1대1로 매치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고령자들, 재난 취약자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재성 송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든 이웃을 잃은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임혜진 기자가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푸른 강과 초록숲이 어우러진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이 온통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마다 폐허로 변했습니다. 80대 남성이 화마에 숨진 마을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은 다 타버려 쓰러진 나무로 가로막혔고 평소 주민들이 거닐던 강변 앞 산책로는 검은재로 뒤덮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수확을 앞둔 토마토는 까만 재가 돼 바닥에 나뒹굽니다. 뿌연 연기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염소 10여 마리도 질식해 폐사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연기를 갑자기 들어마시면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놈 또 방금 죽은 놈 저놈 어제 계속 막 이제 폐병 환자같이 그러더라고.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을 비롯해 마을 곳곳의 집들도 폭삭 무너졌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집에 머물던 80대 할아버지는 삽시간에 번진 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 동네에서 함께 지낸 이웃들은 할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고 거동이 불편해 대피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시간이 살짝 이단 모르지만은 한 집 난다 그러면 가지고 꺼내든가 하죠. 이런 게 불덩어리가 날아다니는데 물 뿌리고 섰지. 30km 떨어진 또 다른 마을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마을을 지키는 700년 된 수호수는 밑동이 잘린 채 널브러져 있고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진 집과 잿더미 사이로 식지 않은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안 되게 뭐. 망하니 살아나갈 일이 많아가지 돈도 없고. 단전 단수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주민이 대피하면서 정다웠던 마을에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산불에 순식간에 돌아갈 곳이 사라진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대피소와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속옷이나 양말 같은 생필품 지원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경북 영덕군의 피해 주민들을 김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긴 줄을 선 사람들이 물품을 챙겨듭니다. 수백 인분 밥을 나눠 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경북 영덕군에서 이재민이 가장 많이 모인 대피소입니다. 건물 앞에서부터 생수와 음식, 담요 등 구호 물품이 가득 쌓였습니다. 산불 소식에 이장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을 떠났던 주민은 돌아갈 집이 사라졌습니다. 올라가 보여. 다 타쁘고 그래도 그 불이 붙었더라고. 지금 집이 엉망.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 타쁘고 없어요. 대피소로 피한 뒤에도 주민들은 혹시라도 불이 번질까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차에 앉으실 때 차가 바람이 불어서 차가 끄떡끄떡하고 불이 막 잘못도 나고 우려 막 나있겠네. 옆에 산이 대나무 탄 소리 막 탁탁 하고 갔겠네. 이렇다 보니 이틀 새 주민 100여 명이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기둥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또 무서워서 이 천정이 내려앉을까 봐서 여기 안에서 못 자고 밖에서 차에서 자시는 분들도. 대피소에서 차로 5분 거리 마을입니다.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뀐 가운데 바로 옆에 붙은 집들의 피해도 천지 차이가 됐습니다. 며칠 전까지 일상을 보내던 집인데 유리가 깨지고 출입문까지 녹아 들어가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피해를 줄일 수는 없었을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암만 짧은 시간이지만은 2시간 내지 1시간 정도는 있었단 말입니다. 처치할 시간이 아무 소방차도 없고 헬기도 뜨지도 않고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마을의 주택 3분의 1 정도가 불에 타면서 대피소는 물론 마을회관으로 흩어진 주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자고 여기서 밥 해가 먹고 최대한으로 막 이래 복구를 빨리 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우리가 빨리 그 조치를 해가 집을 그 마련해가 그 자리에 살고 싶은 마음.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속옷이나 양말 등 생필품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산불 재난에 여야 정치권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걸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산불 대응 특위 가동에 들어갔고 야당은 산불 추경을 띄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산불 재난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또 그분들이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철저히 챙겨 나오고.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은 물론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도 여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에 악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틀째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예산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며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재난예비비 삭감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뭐 예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편성에 쓰면 됩니다. 국민의힘도 그 절박한 현장을 보면 그 안에서 예비비를 뭐 삭감을 해서 그런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대규모 산불 지원 TF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민주당은 소방장비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산불 추경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다만 여당이 요구한 여야정 협의를 위해선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산불 대응 협력마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일단 1학기 등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이들 학교를 제외하고 미등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단일 대우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진행된 투표에서 서울대 의대 학생 66%는 1학기 등록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휴학 혹은 수업 거부 같은 투쟁은 계속하되 일단 등록은 하기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보다 앞서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 대응위원회도 등록 뒤 휴학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학교 측이 최종 제적 시한을 못 박으면서 기류에 변화가 생긴 거로 보입니다. 미등록 투쟁 기치를 내건 의대생 단체는 서울대와 연세대를 빼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딴 복귀 선택으로 의대생 단일 대우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고려대 의대생 200여 명이 복학 상담을 신청하는 등 이미 등록 기간이 끝난 학교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일부 수도권 대학에선 80% 정도가 등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 대학의 마감 시한이 끝나지만 대학들은 월말까지는 추가 등록의 길을 마련해둘 계획입니다. 재적 시 재입학을 불허하는 등 엄격한 학칙 적용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적 조치를 목전에 두고 수도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의정 갈등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의대생들을 향해 자기 희생적 투쟁을 멈추고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용기 있는 결정을 해줬다며 이제는 돌아올 때라고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자기 희생적인 투쟁은 한계가 있고 사직해도 의사 면허가 있는 전공의와 달리 의대생들은 다시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작년에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명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각 수험생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간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였던 송파구는 1년 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국 아파트값도 3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잠실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제로 확대 재지정한 서울시.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허제 확대 재지정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뚝 떨어졌습니다. 3월 내내 오름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일주일 새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토어제로 묶인 지역들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주춤했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구의 상승폭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송파구는 0.03% 내리며 1년 1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급매물을 중심으로 주택이 거래됐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매도자들이 매물들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급매물 중심으로 가격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격 혼조세가 나타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들어간다. 그래서 실질적인 거래가 위축되고 서울시의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풍선 효과가 우려됐던 마포, 성동, 강동구도 일제히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서울 아파트값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 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그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잠실에서 하락했던 부분들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원론적인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전체 상승폭도 한 주 전보다 줄었고 지방은 한 주 전과 같은 하락폭을 보인 가운데 전국 아파트 값은 3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 결국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지노선으로 꼽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고기일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선고기일 통지 역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기간은 이미 100일을 훌쩍 넘겼고요.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뒤로도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일단 오늘도 재판관들의 수시 평의가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 오늘 선고기일이 정해져서 통지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주 월요일 선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 있는 데다가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잡혀 있어서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주 초반 선고는 피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이번 달을 넘겨 4월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만큼 두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이 경우 탄핵사건 선고가 가능은 하지만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두 재판관 퇴임 시점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혀왔는데요. 선고 시점을 만약 퇴임 직전으로 잡을 경우에는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만큼 다음 주 후반부터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그 주 초반까지가 선고 시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간 예측이 잇따라 빗나갔던 만큼 결국 재판관들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지 단 하루 만입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상고 이유로는 법리오해와 체증법칙 위반을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당시 이 대표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일반적인 선거인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1심에서 2년 넘게 심리한 끝에 배척했던 이 대표 측 주장만 막연하게 믿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불복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재판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소송 기록 등을 전달받은 대법원이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이 20일 이내로 상고 이유서를 내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기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심 무죄로 사법 슈퍼위크의 두 고개를 넘었지만 최대 관심사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여권 내에서 우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합니다.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만큼 아예 무죄로 뒤집힐 줄은 몰랐단 건데 다만 이번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를 두곤 여권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저희 쪽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이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정치적으로 보면 유리한 국면이 아닐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별개 사안인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게 당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이번 이 대표 판결이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반발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헌법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녹록지 않은 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로 기우는 재판관들이 늘어날 거란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여권의 기대감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결론이 자명하다는 취지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극우가 작동하니까 거기에 의견을 좀 들어서 헌법재판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다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계속 늦어지는 데 촉각에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내에서 기각론이 커지는데 헌재의 압박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부터 이재명 대표 항소심까지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저물어가지만 전국 최대 변수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어 아전인수식 전망과 양보 없는 기싸움으로 대치 전국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관련한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검찰의 상고 소식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에 하루 만에 검찰이 상고를 했는데 이게 이례적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하루 만에 이 상고 이제 결정을 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 기간보다는 조금 더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374조에서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 판결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검찰에서 이 하루 만에 이 부분 결정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검찰이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그 부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그동안 재판이 지연됐던 그런 사유 중에 몇 가지로는 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이유로 법원의 서류 송달 자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이 기간 자체가 지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상황 중에 하나가 그 송달 자체가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송달에 대해서 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첫 시작 단계에서도 조금 이슈가 되었던 만큼 아무래도 이 상고심에서도 이 송달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에서도 만약이라도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명시적인 그 의견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일 내에 상고가 가능한데 하루 만에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벌써 6일을 단축한 셈입니다. 자, 이후에 상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일단 이 상고심 이제 상고장이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상고장이 제출이 되면 항소심 법원, 지금 사건 기록은 항소심 법원에 있거든요. 이 항소심 법원의 기록이 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에서는 이 기록이 넘어왔다는 것을 이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통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상고를 제기한 측에서 상고 이유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상고 이유서에 이 상고장은 통상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상고를 하겠다라는 부분만 표시를 하는 것이고 상고 이유서에서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의견을 밝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제출을 하게 되고 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이 상고
상고유서에 대해서 이 상대방 측에 이러한 상고유서가 도착하였다라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도 이 상고유서의 내용을 보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도 이제 이 상고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답변서까지 제출이 된 다음에 본격적인 심리가 개시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일에 열흘을 더해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만큼 지금 대법원의 이 판단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법원조직법 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원조직법 7조를 보면 이 대법관이 총 14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이 대법관이 있고 이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장 이 2명까지 포함을 해서 14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이룹니다. 소부를 이루고 여기서 이 조직법 7조상에 이 원칙적으로는 이 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 대법원의 심판권을 행사를 하여야 되는 것인데 다만 이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재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또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예외는 이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이런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이 종전의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달리하는 이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전원 합의체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뭐 따로 변론기일을 잡는다거나 증인을 부른다거나 하는 절차는 없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 39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0조에는 상고심의 경우에는 상고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상고유서라든지 기타 소송 기록에 의해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법원의 사건은 실질적으로 변론기일이라든지 공판기일이 열리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 390조 2항을 보면 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사항에 관해서 변론을 열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명시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대법원에서 만약에라도 이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변론도 열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서류 심리만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기 자판이 뭔가요? 예, 이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라도 이 상고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 원심 판단을 파기하는 겁니다. 이 원심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파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을 둡니다. 이 파기한 다음에 이 항소심 고등법원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환송인가요? 이게 파기 환송입니다. 예. 그리고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즉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 형사소송법 396조를 보면 이 소송 기록 그리고 원심법원, 1심법원에서의 증거에 의해서 이 재판부가 직접 판단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파기 자판에 명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파기 자판도 이런 쪽으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실질적으로 이 파기 자판에 이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사례상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파기 다음에 환송 또는 이제 자판이 있다. 네, 이 부분도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633 원칙, 강행 규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많은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유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이 공직선거법 270조를 보면 이 공직선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3개월, 3개월의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6개월, 3개월, 3개월이 지켜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는 1심 재판에서 2년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 네. 이 항소심에서도 이 3개월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 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1심이 아무래도 이 6개월의 기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이 1심의 형사사건의 주된 내용은 공판기일에서의 내용은 증인신문입니다.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인데 이 증인이 많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물리적으로 증인신문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6개월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른 사유 중에 하나는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송달이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재판 자체가 결국에는 당사자라든지 증인에게 이 부분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일이 또 넘어가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심 판결 이후에 3개월 내에 이 부분 선고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도 송달이라든지 이 재판 진행에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3개월의 기간을 맞춰야 되는 이 규정이 있지만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이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다 이제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맞추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어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제 더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법원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대법원은 법리심사, 그러니까 서류 심사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선고 결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은 대법원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의지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고장을 제출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합니다. 네. 이 법원에서 바로 즉시 보낼 수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고 유서까지 20일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20일의 기간도 있는 데다가 상고 이유서 제출 전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자체가 또 송달이 늦어지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고 이유서를 받은 다음에 상대방한테 보내는 송달도 또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것을 거친 다음에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있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도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각각 진행 상황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이 11월 25일에 났었고 지금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데 조금 서둘러서 이 종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 정도에는 항소심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사건으로는 이 대장동, 백현동 이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죄명이 배임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이 재판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재판부 변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현재까지의 이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갱신 절차를 지금 현재 거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이고 또 이제 쌍방울 관련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공판 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 초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아직 굉장히 초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마지막으로 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관련 혐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9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다 보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 부분 법조계 해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 소출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출하는 것이 그 검찰 수사기관에서 재판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소의 단계 부분을 포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소출하는 것이 이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4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정지가 된다라든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에 대한 그 과거 해석 사례가 없었고 그리고 이 소추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적인 해석만 있는 것이지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에 대해서도 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결국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예측이 틀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다수 일자를 두고 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는 이 일자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평이랑 그리고 평결이 언제 완료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퇴임이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 8인 체제인데 6인 체제가 되게 되고, 6인 체제가 되게 되면 이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서 이 심리 정족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처분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6인 재판관 통한 심리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긴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심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쟁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6인 체제 당시에도 심리를 진행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선고에 대해서는 6인 체제를 할 수 없다라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국 6인 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이 나왔었지만 다 지금 맞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현재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극단적인 가정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2명의 재판관이 이제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심리가 그냥 그러니까 선고 기일 정하는 게 정지된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6인 체제에서는 선고 자체에 대한 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만약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그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선고 자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고 기일이 언제가 나오는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경북 의성 산불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내리면서 진화율에 진전이 있었는데요. 임상섭 산림청장의 현장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5개시군 산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28일 새벽에 의성 1.5mm, 안동 1mm, 청송 2mm, 영양 3mm, 영덕 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새 산불 진화 인력 3,700명을 투입해서 진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안동 영덕의 도심지 주거시설과 청송 대전사, 안동 하회마을 등 문화유산 및 주황산 보호를 위해 진화 인력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시 기준 5개 시군의 총 산불 영향구역은 45,170헥타르입니다. 진화율은 85%입니다. 진화율은 어제 오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의성 산불 영향구역은 12,821헥타, 진화율 95%입니다. 안동 산불 영향구역은 9,896헥타, 진화율은 85%. 청성 산불 영향구역은 9,320헥타르, 진화율 89%. 영양 산불 영향구역은 5,070헥타르, 진화율 76%. 영덕 산불 영향구역 8,050헥타르, 진화율 65%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안동과 청송 지역의 산불 영향구역이 다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 지역에 대한 야간의 드론 열 영상 분석을 통해서 현행한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주민 대피 현황입니다. 의성 697명, 안동 2,748명, 청송 953명, 영양 932명, 영덕 955명, 울진 37명 등 총 6,322명이 안전한 시설에 대피해 있으며 많은 분들이 집으로 귀가하셨습니다. 현재 의성 1명, 안동 4명, 청송 4명, 영양 6명, 영덕 9명으로 총 24명의 인명피해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2,412개소의 시설 피해가 잠정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장에 대한 피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시설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은 내륙에서는 서풍과 북서풍이, 동해안에서는 북동풍이 불고 있으며
평균 풍속 3m에서 초속 3m에서 4m로 불고 오후에는 북서 또는 북풍이 평균 초속 2m에서 6m로 예보되고 있으며 낮 기온은 9도씨에서 14도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순간 최대 풍속이 10m에서 15m 이상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밤에 내린 비로 연무가 적어져서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기온이 다른 날에 비해 낮아 산불 진화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금일 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산림청 19대, 지자체 20대, 소방 12대, 군 32대, 경찰 5대 등 총 88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화 인력은 5,587명, 진화 차량은 695대 등 일출과 동시에 진화 작업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진화 대원분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산불 확산을 차단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선영입니다. 오늘 중으로 완전 진화 또는 주불 진화 선언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밤사이 간간히 내린 비 덕에 하회마을이나 청송, 대전사 등 주요 시설물 방어 사실상 완전히 성공하신 건가요? 예.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안동 지역의 주요 시설물은 현재로서는 뭐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리가 잘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5개 시군, 6개 시군 모두 금일 내로 주불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기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 하려고 모든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또 산청 하동 지역도 지금 많이 진전이 있어서 거기가 진전이 되면 자원들을 재배분해서 이쪽 쪽으로 집중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산청 하동 지역입니다. 예. 네. 저 TV조선입니다. 오늘 혹시 지휘본부가 영덕이나 이쪽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양에서 오늘 오전에 군수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으로 헬기를 좀 보내달라는 이런 식의 내용을 보냈는데, 혹시 영양에 산세가 험하거나 아니면 뭐 송수설이나 이런 그 공중 진화에 차질이 빚어서 방해물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항공 진화를 할 때 헬기 말고 소방 드론이나 이런 다른 그 항공 소방 장비는 가용할 수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얘기해 주신 그 지휘본부 이동은 지금 영덕 지역이 07시 기준으로 제일 조금 진도가 안 나갔었는데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이동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 영덕 지역의 항공 진화 관련된 거 말씀하신 거 영덕이 맞죠? 영양이죠. 영양 지역은 어저께 우리 지휘본부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기상청에서 기상 상황이 그때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시죠? 그 영양 지역은 그 동해안에서 어제 북풍계열이나 약간 북풍 바람이 임상섭 산림청장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현재 의성의 진화율은 95%, 청송은 89%라고 집계를 밝혔는데요. 6개 지역의 산불이 완전 진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안에 모두 주불 진화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헌정 수호 그리고 산불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의 전국 상황 그리고 산불 피해 극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회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산불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은 오늘로 8일째인데요. 밤사이 지리산 천왕봉으로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산청 하동 산불 통합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지리산 산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헬기 블레이드 소리가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는 지금 아침 일찍부터 날이 밝자마자 헬기 수십 대가 이
이 근처에 있는 저류지에서 물을 퍼서 산불 현장으로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뒤로 산불 현장을 보겠습니다. 멀리 보시면 흰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1시간 전에 전해드릴 때만 해도 저런 연기 기둥이 그 옆으로 한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개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헬기가 이 물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퍼 날라서 뿌렸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좀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저 멀리 쪽으로 한번 비춰볼 텐데요. 지금 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형 헬기로 추정되는데 그 밑에는 이 물 바구니를 달고 산불 현장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곳은 사실 제가 아침에 이곳 통합주의본부에 오기 전에 저희 취재팀이 한번 둘러봤는데 그쪽에도 흰 연기 기둥이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흰 연기 기둥이 많이 올라갔고 붉은 화선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왼쪽으로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멀리 좀 보면 약간 희미하게 흰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상, 산 정상, 보이는 산 정상 너머로 바로 천왕봉이 있습니다. 간밤에 산림당국이 사투를 벌인 곳이 바로 천왕봉 저곳입니다. 이 천왕봉은 4.5km 지점 근처에 방화선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원사 근처인데요.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방화선이 뚫리면 그곳부터 능선을 따라서 산불이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천왕봉을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림당국은 밤사이에 산불 진화되어 온 100여 명과 살수차까지 동원해서 끊임없이 계곡을 따라서 물을 뿌렸고 산불 억제제도 계속해서 살포한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이 천왕봉으로 향하는 능선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간밤에 바람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나마 천왕봉을 지킬 수 있어서 이 통합지휘본부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헬기를 동원한 산불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름 때문이었는데요. 비는 내리지 않고 정상 부근에 구름이 깔려 있어서 헬기가 뜨지 못한 겁니다. 때문에 산청화동에 배치된 헬기 가운데 5대가 겨우 4시간밖에 운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진화율은 86%로 조금 올랐습니다. 불의 길이는 전체 70km의 남은 길이가 10km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770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산불 영향구역도 추정 상황인데요. 30에서 40헥타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산청과 하동 주민 1,600여 명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산청과 하동 산불에 배치된 헬기는 모두 36대입니다. 이 통합주의본부는 이 헬기가 날씨가 오늘 좋아서 이 헬기가 모두 가동되면 주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청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네, 영덕 지역은 해안마을과 어선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피소에는 아침 일찍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경북 영덕 국민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번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경북 영덕 주민 400여 명이 지내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아침 일찍부터 이재민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 머문 이재민들은 집을 잃어 슬프지만 그래도 지낼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서 잤어요. 이 소보고 여기서 잤어요. 그냥 잘 지냈어요. 우리들 경부에서 이래 고맙게 잘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경북 영덕에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의 대피소에서 890여 명의 이재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구호물자 400여 개, 응급 구호 세트 380여 개 등을 지원하고 있고 17개 단체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생수와 라면, 이불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도 아침빵과 전투식량 등을 제공해 이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영덕군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생계비 등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어제 경북 영덕 지역에도 비가 내렸었는데요.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영덕은 인근 지역인 의성과 안동보다는 조금 늦게 오늘 새벽에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강우량은 2mm에 불과하지만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아침 일찍 나왔을 때는 바닥이 충분하게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습도를 높여줘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영덕에선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해안가까지 번지면서 항구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어선까지도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한 차례 주불이 지나가면서 주택과 창고 등 90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영덕 지역의 진화율은 55%였는데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진화율은 65%로 상승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경북 영덕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런 날씨가 이어지면 산불 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경북 영덕 지역에 헬기 25대, 인력 1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양군까지 확산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복원하는 연구센터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어렵사리 증식에 성공한 동식물이 잿더미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들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긴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나무 상자를 우리 안으로 옮깁니다. 문을 올리자 붉은 부리의 먹황새가 검은 날개를 펼치며 날아갑니다. 케이지를 덮은 담요를 걷어내니 또 다른 멸종위기 조류인 참수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에서 대피해온 동물들입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계속 번져 영양군에 위치한 복원센터 4k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렵게 증식시킨 멸종위기종들이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상황. 관리 중이던 28종 4,907개체를 모두 긴급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 방사하기 전에 이제 산불에 의해서 소실이 되게 되면 또 지난한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이런 어떤 이 개체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요. 이틀에 걸쳐 조류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본원으로, 어류 양서류는 경북 울진 민물고기 연구센터에, 곤충과 식물 역시 불길이 닿지 않는 장소로 보냈습니다. 앞서 산불 확산 지역에서 의성 고운사 등이 소장한 보물 등 문화유산 600여 점이 화마를 피해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부터 유무형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례 없던 대피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앞서 중대본의 최신 자료를 속보로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자막이 한 가지 잘못 나갔는데요.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자가 65명입니다. 자, 전국적인 산불로 지금까지 집계된 사상자가 65명이고요. 이 가운데 사망이 28명, 부상이 37명으로 집계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보물 2건을 포함해 국가문화유산 23건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보물인 의성 고운사 가온루와 연수전 전소를 포함해 민속문화유산 3건과 천연기념물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하루 경상북도가 지정한 민속문화유산인 안동 구암정사, 안동 지촌 종택 등이 모두 불에 타는 등 시도 지정 국가유산 피해도 12건으로 늘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확산한 산불로 일부 고속도로 구간 통행은 나흘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산 영덕고속도로 동상주 나들목에서 영덕 나들목 구간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통제는 지난 25일 오후 6시 38분쯤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의성 나들목에서 예천 나들목 구간 양방향도 차량이 통행되지 못하는 상태로 지난 25일 밤 11시 10분쯤부터 통제 중입니다. 네, 외신도 한국 영남권의 대형 산불을 최악의 자연재해라며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한국 역사상 단일 산불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고요. 영국의 BBC는 한국 산불의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서 라이브 코더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앞서 위성사진을 게시하면서 경북 안동 인근 의성군과 경남 산청군 화재 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2차 사고. 모두를 구하는 빛으로 루머 버텍스가 지킵니다. 안전비 보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 캠페인 루머 버텍스. 매출과 성과를 올릴 방법을 찾으라. 정답! 고려 기프트! 그렇지! 매출 성과엔 고려 기프트잖아. 굿즈도 잘하잖냐. 장원이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로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로나민 주세요.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밤사이 산불 지역에 단비가 내리면서 진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야속하게도 이제 내륙에서 비구름은 모두 빠진 상황인데요. 오늘 밤사이 산불 지역에 이 단비가 내렸지만 오늘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맑게 했고요. 이 서울 기온을 뚝 떨어뜨린 차고 건조한 북서풍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살아나는 불씨를 막는 게 이 산불 진화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밤사이 산불 지역에 간절했던 비가 내렸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대기에 습기를 더해서 보다 나은 진화 환경이 마련됐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에만 머물고 있고요. 이 지역에는 오늘 5mm 안팎의 비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반면 내륙은 메마른 날씨에 바람도 강해지는 상황이라 경계를 늦출 수 없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북서풍이 강하겠는데요. 따라서 산불 지역에서는 불길이 남아할 위험성도 있겠습니다. 이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한낮 기온 12도, 대구 15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에만 5mm 안팎의 비 예보가 있고요. 날씨는 더 추워집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에 언제든지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산림 근처에서는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